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최동섭입니다. 아, 네.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주식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지식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유럽에서 공부 또 생활을 하셔가지고 유럽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오토기어가 네. 주로 이제 제가 딱 나와가지고 막 촬영하고 막 쏟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일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업자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을 네. 좀 끌어내고 싶었어요. 현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네. 왜 이런 유튜브나 공개된 방송에 안 나오려고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네, 알죠. 왜 안 나오려고 하는 건? 얘기 좀 해주시죠. 솔직한 얘기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자기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고 뒷감당하기. 그냥 감당하기 힘들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네. 얘기를 해도 잘 풀어주질 네, 못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십거리나 흥미거리로 네. 소모될까봐 네. 사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년 동안 소통을 하면서 기술 관련된 부분, 전공 분야도 있었고 전공 아닌 분야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조마조마해 막 틀릴까봐. 그렇죠. 네. 그게 그런데, 큰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래도 그래. 뭐 좀 현업자가 보시기엔 부족하더라도 네, 네. 열심히 한다라는 인상만 좀 주고 네. 그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냐면 이런 분들이 저기에만 나가서 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네. 적어도 기술의 본질이나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네, 네. 그래서 한 1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했고 네. 이제는 드디어 오세요. 나오세요. 네. 오늘은 이 폭스바겐 관련된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해요. 폭스바겐이 최근에 파워데이를 개최를 했어요. 네. 배터리의 내재화, 네.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지게 되면 재사용, 네, 네. 그 다음에 수명이 끝나서 폐기하고 나면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네, 네. 소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터리 사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네. 근데 이걸 파워데이를 통해서 3월 15일에 발표를 하고 나서 K배터리가 뭐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 떨어졌죠. 폭스바겐은 2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향후 내재화가 네. 과연 K배터리를 흔드는 거냐. 네. 많은 기사들이 폭스바겐이 이제 앞으로 올해 수주량이 1.4 테라와트 정도의 수주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가운데 폭스바겐의 수주량이 한 400 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안 그래도 뭐 세계 1위에다가 총 10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그쵸. 생산해내는 업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K배터리가 여기에서 이제 1년 동안 1.4 테라와트아워를 쓰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게 되면 이제 4, 5년 동안 그쵸. 이걸 소화를 하는 네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23년서부터 내재화를 하기 시작해서 2025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을 하거나 각형 배터리로 전체 80%를 교환할 것이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제 언론에서는 폭스바겐이 이런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K배터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그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네. 그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K배터리가 움직일까요? 그 주가의 영향을 받고 왜 미래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까요? 그건 그냥 순간적인 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왜냐면은 지금 흔들렸던 이유가 저는 그들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흔들린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에서 잠시 마치 K배터리가 그냥 시장을 막 끌고 갈 것 같았는데 폭스바겐의 발표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다. 그 정도인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개 유럽 거점을 만들어 놓겠다. 네, 예. 그래서 40기가와트의 네.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6개 공장을 통해서 네.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아워에 240기가와트면은 75kWh 배터리의 전기차를 한 32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그쵸. 양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2030년까지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한 3,400만 대 정도 네. 전기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네. 2030년도에는 내재화를 통해서 아예 유럽의 수요를 다 감당을 해내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CATL 네. 그리고 또 중국의 5대 배터리 업체의 28% 폭스바겐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산철 LFP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LFP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중국의 전기차는 폭스바겐이 그런 LFP 배터리로 전략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더라도 523, NCM, 3원계라도 NCM 523이나 6 2 정도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네. 811은 안 안 쓰니까요. 쓰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형으로 해서 80%를 채운다. 뭐 이렇게 전략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기술이 없는 원천 기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소재 기술인데 예, 그렇죠. 소재에 대한 기술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기술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네. 2조 원 배상 판결이 났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10년간 네. 관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한 배터리 미국에서 판매 금지. 네. 이게 이제 특허가 5건이 침해했다 해서 지적을 한 건데 네, 네. 3건이 SRS 분리막 안전성 문제예요. 네. 고온, 그다음에 뭐 얇게 했을 때 규속 코팅 관련된 뭐 요 기술이고 나머지 2건은 양극재의 그 크기, 네. 배합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LG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특허는 우회할 수가 없다. 우회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SK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우회해서 했다. 너희들 기술 안 썼다. 네, 네. 그런데 판결이 나기에는 너희들이 이 특허 LG에서 사용했던 이 특허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라고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난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기술이 이게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별 기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상당히 업체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이 배터리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율이 나야 이 그렇죠. CATL이 3원계 중에서 NCM 811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율이 55%에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계속 화제가 나니까 네, 그렇죠.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수율이 55% 60%면은 NCM 811 가지고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 정도 수율이면 접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1년서부터 영업을 했던 그 기업들도 또 중국에서 네. 그 많은 지원과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배터리 또 내수가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가 배터리인데 이제 폭스바겐이 여기 들어오겠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쉽지 않죠. 네. 그게 생태계의 문제고 이제 내연차도 어떤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전기차는 움직이는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IT의 생태계가 혼자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 생태계, 그러니까 완성차 거기에 따르는 소재 그게 서로 연관돼요. 컴퓨터를 IBM이 다 만들었죠. DB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근데 그들이 왜 나중에는 오픈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걸 왜 다 받아들여 CPU도 인텔 거 갖다 쓰고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재화 처음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연합 전선을 구해서 하는 것이 가격이나 이런 수율 면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그래서 이 시장은 그렇게 커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폭스바겐이 굳이 지금에 와서 저걸 내재화한다? 저는 내재화를 한다고 선언했지만 그 전략은 나중에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네. 그들의 속뜻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이면을 좀 봐야 돼요. 유럽의 이 EU 네. 그리고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제조사들의 속뜻은 뭐냐. 네. 사실 환경 규제가 2021년, 2025년, 2030년 또 강화가 될 거고요. 네. 자, 이 유럽에서 유로라는 환경 규제를 시작한 이유, 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뭐 그 대의
이런 거 좋아요. 네. 유럽은 아시다시피 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네. 뭐 A라는 나라에서의 공해가 B라는 나라에 바로 네. 들어가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이 똘똘 뭉쳐서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 환경이 다 무너지니까 어쨌든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유로라는 규제를 점점 강화시키는 또 다른 부분의 속뜻이 뭐냐는 거지. 네.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전을 그렇죠. 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본 건 네, 유럽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석유 관련된 문명화가 가장 빨리 일어난 것도 유럽이에요. 유럽이죠. 그러면 사실 까놓고 보면은 지구를 가장 병들게 하고 화석연료로 더럽힌 지역은 유럽이란 유럽이죠. 말이에요. 유럽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했죠.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 벌려놓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아직까지 유럽처럼 문명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20-30년 후에 산업이 발전을 했고 이제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그 문턱으로 진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대부분 그 산업들이 1990년대부터 만개하기 시작해서 2000년 넘어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을 네.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와서 유로 관련된 환경 규제를 통해서 성능이나 어떤 제조 기술 이외의 제재를 가해버리니까 네. 후발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거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디젤만 해도 야, DPF 붙여, LNT 붙여, SCR 붙여, 촉매 또 팔라듐 네. 백금 뭐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원가 비중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유럽에서 결과적으로 100년 이상 자동차 회사들이 발전을 해오면서 환경 규제 가장 먼저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대응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뭐 벨기에에서 그 촉매 재생하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리사이클도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그럼요. 공급하기도 좋은 입장에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과 뭐 전혀 생각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수출을 하려면 맞춰야 되는 이런 후발 업체들의 입장. 네. 그럼 결과적으로 환경 규제의 속뜻은 뭐겠느냐?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보다 보존 가능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도 있지만 이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후발 업체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환경 규제를 강하게 해놓고서 자승자박을 했단 말이야. 그 사건이 뭐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란 말이죠. 그럼요. 네. 자기가 자기의 덫에 자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폭스바겐이 2015년도에 디젤 게이트 맞아서 고객 화해금하고 또 네. 벌금 그 처리하는데 300조를 썼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도산 위기까지 갔고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시도를 또 하고 있냐면 전기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 핵심 배터리잖아요. 네. 근데 그 배터리 패권을 지금 어디에 뺏겼습니까? 뭐 아시아한테 뺏겼죠. 그렇죠. 일본, 한국, 또 중국. 중국한테 특히 한국 K배터리하고 중국에 거의 다 뺏겼단 네, 말이에요. CATL에.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자본 집약적이고 규모 경제 도달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수율이 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재예요. 소재를 얼마나 잘 공급받아서 가공해서 네. 이걸 수율 좋게 완성품으로 내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하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사업 구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기술력도 없어, 소재 산업 준비도 안 돼 있어, 기반도 안 돼 있어, 가뜩이나 유럽의 노동비도 비싸, 그쵸. 그다음에 공장 가설했을 때 수율도 안 이런 환경에서 이제 와서 내재화를 한다라고 하는 속뜻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으로 96% 지금 감당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풍력 발전하면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스웨덴. 네, 스웨덴. 네, 그 다음에 또 덴마크. 그 덴마크의 그 풍력 발전소를 스웨덴에서 바튼폴이라고 하죠. 아, 바튼폴. 그 덴마크에서는 바튼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튼팔 뭐 이렇게 발음하던데. 그래요? 예, 그 바튼폴 그 폭포라는 네네. 뜻인데 이 바튼폴이라는 업체 기술력이 상당히 지금 진보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수력 발전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1kWh당 7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성화시켜서 운영을 네, 하게 되면은.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보통 1kWh당 40원 정도, 40원에서 50원 정도 비용이 그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탄이 한 60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사실 석탄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화력. 석탄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하고, 원자력이죠. 또 쓴다 그러면 LNG 정도 쓴단 말이죠. 이 세 개가 필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유럽에서는 노르웨이나 또 스웨덴, 덴마크,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햇빛이 잘 되니까 이제
그 태양광 뭐 이런 네.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발전을 하는데 이미 이거를 20년 가까이 노하우가 쌓여져 있어서 유럽은 뭐 실제로 이게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비용을 지금 빠르게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도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배터리 생산을 하면서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하려면 전체 배터리 라이프를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CO2가 총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해보고 이게 건전한 에너지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따지고 규제할 거야. 네. 그래서 채굴,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망간 뭐 이런 걸 채굴한 것서부터 요걸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요거를 또 ESS 장치처럼 재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걸 또 어느 정도 리사이클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고 네. 재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CO2 총량을 우리는 제재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배터리나 중국의 업체들은 이 부분에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을 주로 하거든요. 네. 원자력 발전이나.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1kWh당 저렴하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비용, 뭐 후쿠시마나 뭐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네. 봐왔고 그리고 또 이 석탄을 이용하거나 LNG를 이용하더라도 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해서 땅에 묻는 기술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그쵸. 말이죠. 그런데 사실 풍력이나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비는 너 들어갈지 네,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완비해 놓고 이미 경제성을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 유럽이 배터리 기술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걸 가지고 K배터리나 앞선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을 규제하는.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조법이나 너희들이 생산하는 그걸 배터리는 우리 왜 음식할 때 이거 건강한 음식이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은 LCA, 그렇죠. 네, 그리고 EBA, 그렇죠. 유로피언 배터리 어소시에이션. 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네, 그래서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지 아니냐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SG를 실천하지 않는 너희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안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수입 규제할 거야. 그럼 수입 규제 돼버리면은 K배터리나 중국 업체들, 우리 또 일본 업체들, 특히 뭐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K배터리는 내수 시장이 뭐 얼마나 됩니까? 수출 못하면은 전기차는 미국하고 유럽이 양대산맥인데 유럽 시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화력 발전에 몇 배가 들어가는데 네, 엄청 올라가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그래 그럼 유럽에서 차 팔아먹으려면 우리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 지어야 되겠네. 글로 다 올 수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K배터리가 결과적으로는 미래 4, 5년 후를 준비하려면 재생에너지, 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헝가리, 폴란드 네. 이런 데다가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벤처가 노스볼트란 말이에요. 스웨덴에 있는. 네. 그 노스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바튼폴이라는 풍력 발전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100%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설립된 벤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 내 사내 벤처를 인수해서 그 테슬라 임원이었던 칼슨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의 그 숨은 뜻 그리고 이후의 숨은 뜻은 뭐냐?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그대로 하십시다. 사실 유럽이 지금의 부를 쌓게 된 이유가 패권주의 아닙니까? 침략하고 가서 뺏어오고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무슨 발견이야? 거기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자기들 시점에서 이거 찬탈, 약탈의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문명화시킨다, 너희들을 개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혜 자원들을 가져와서 또 골동품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네. 가져와서 그 부를 가지고 지금의 유럽이 건설이 됐단 말이에요. 자, 가장 좋은 건 자기 손으로 일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의 걸 뺏는 게 가장 빠른 거거든. K배터리, 또 일본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종주국이고, 네. 자, 이런 앞선 기술력으로 따라가려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럼 뭘로 따라가야 돼? 결과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대의를 앞세우면 돼요. 그렇죠. 왜? 배터리는 친환경으로 생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한국이거든.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친환경을 이용한 규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물살을 잘 타는 이유가 뭐냐면 폭스바겐이 야, 우리가 환경 안 지키니까 폭스바겐 저렇게 아작을 냈어. 우리가 폭스바겐도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데 폭스바겐이 아닌 비유럽의 너희들 어림도 없어.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고 환경을 안 지켜? NCA 어긋나는 그런 배터리, CO2 총량 나오는 이런 배터리를 우리 쪽에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규제를 거버리면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는 SK나 LG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조지아주 공장 미국에 설립이 되면 거기서 또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특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지금 ID4 같은 경우에는 LG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2025년까지는 자리를 잡는 성장기예요. 유년기지 전기차가. 사실 2025년서부터가 본 게임이란 말이야. 그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 2025년도에 폭스바겐은 260만 대로 전기차 1위의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거든요. 네. 테슬라는 230만 대로 2위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2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시점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전체 생산량의 40에서 50%를 전기차로 우리 생산을 바꿔버리겠다. 네. 그러면 정말 수익이 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까지 유럽의 야욕은 뭐냐? 숨은 뜻은 뭐냐? 네. 어떻게든 환경 규제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 자체를 바꾸고 바꿔야죠. 그걸 기반으로 그런 규제를 기반으로 뒤떨어졌던 경쟁력을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유럽에 240기가와트를 일단 깔아버리고 네. 그리고 K배터리든 중국이든 어디든 네. 유럽에서 차를 팔려면 역시 유럽 내의 현지 공장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해서 네. 전기차에 생산되는 친환경 배터리의 메카를 유럽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 사실 소름 돋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과 네. 유럽 이런 선진 국가들이 하는 게 자기네 게임 룰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통의 룰이나 그 사람의 룰에 맞춰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룰로 들어오게 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장 유리한 룰로 만들고 그렇지. 거기서 싸우는 거죠. 지금 유럽이 그럽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ESG 경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럽이 만든 게임의 논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 이제 상장된 회사 중에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그 ESG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내고 그거를 준수한 회사만이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더 웃긴 건 뭐냐면은 ESG 그 가이드라인을 유럽이나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기준도 만들어. 그거 가져와. 그리고 인증해줄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죠. 그 기준을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거를 인증받고 그렇다고 제가 또 ESG 관련된 거를 약간 조사해 보니까 그거를 또 제가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꼭 틀렸다고 해서 제가 뭔가
이제 무슨 벌금이나 뭐 이렇게 받는 건 아니. 그걸 또 페이버를 주더라고요. 기간 동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도 아닌 것이 법도 아닌 거고 규제도 아닌 거고 지네가 만든 어떤 프레임의 논리에 그냥 갑자기 뭐 규정된 논리도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 저기 이제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들어와서 그래 이런 틀은 이러니까 네가 그냥 룰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그거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도 할게. 인증도 할 그러면서 인증을 지내가지고 되게 황당한. 그런데 이거를 정할 수가 없는 게 지속 가능한 가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덕적. 네. 뭐로 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그러니까요. 환경을 지키지 않아? 이산화탄소 총량이 얼마나 심각한데. 너 비가가 녹아내리고 있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유럽은 벌을 받은 거야 이미. 폭스바겐 봤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배터리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유럽에 차를 팔기 위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삼성 SDI, 또 중국 업체, 또 일본 업체들은 준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가 제품을 제조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거든. 엄청난 비용.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지금 배터리가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K배터리가 지금의 경쟁력을 4, 5년 후에도 지킬 수 있으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투자나 먼 안목을 보고 있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은 2025년까지는 K배터리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후에 본게임이 시작되게 되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겠구나. K배터리뿐만 아니에요. 테슬라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대단한 게 기가배를 리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일론 머스크는 천재가 아닌가 싶어. 이런 판을 다 읽었나? 읽었겠죠.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나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유럽이나 네. 이 패권주의, 이 찬탈의 역사는 같죠? 뭐 국제경찰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골이 서늘한 얘기예요. 정말 등골이 서늘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요 내수가 10억이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차 안 팔아준다고 해도 사줄 사람은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중국은 법 자체가 중국에서 차 팔려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탑재해야 돼. 공장 거기서 만들어서 해야 돼.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서 갖다 공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LFP 배터리가 각형이 많이 나오고 또 각형이 셀2 바디, 셀2 셋이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CATL하고 이제 공조를 하게 되면은 CATL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듈 팩 없애고 셀2 바디로 바로 네. 집어넣겠다. 그러면 각형이 답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중국에서 차를 판매하려면 1000만 대당 40%니까 400만 대가 중국 물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기차도 그러겠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리튬이온 배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리튬 이산철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니까 뭐 폭스바겐에서는 당연히 리튬 이산철 쓰려면 각형 배터리로 가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각형 배터리로 발표를 한 거고 네. 그래서 80%를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폭스바겐이 중국 이상, 중국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국산차로 지금 그렇죠. 상해 대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직접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건 어차피 당연한 수순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K배터리가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이 환경 규제나 그렇죠. LCA 규제를 통해서 유럽에서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이제 친환경으로 완전히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화력 발전에 또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네. 우리나라 K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한 그림인 거죠. 네. 네. 예전처럼 찬탈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규제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시간 벌고 우리에게 판매하려면 우리 기준, 우리 룰대로 너희들 들어오게 해서 시간 벌고 또 어차피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유럽에서밖에 비용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노르웨이든 뭐 스웨덴이든 독일이든 하게 만들겠다 이 전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는 좀 등골이 서늘한 얘기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해외 수출, 유럽 시장이나 미국이 막혀버리면 네.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수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6천만도 안 돼. 그럼요. 통일이 돼도 8천만 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내수 시장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결과적으로 친환경이든 재생이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결국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K배터리 위기인 건 맞아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기술을 우리가 풀어내려고 했고 소비자들에게 본질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면의 것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억울한 거야. 한국 같은 이제 와서 기술이 만개하고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에 도달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1800년대 후반서부터 혜택을 누린 게 아니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서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게임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환경 규제 시작되고 제품 경쟁력에 가격으로 승부를 해서 가성비로 지금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현대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SK든 삼성 SDI든 얼마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4, 5년 후에 전망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그 기술력을 갖고 잘 끌어왔듯이 이제 K 배터리도 이제 삼성의 그 글로벌로 성장했던 그 모습들을 잘 좀 보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의 성장이. 근데 제가 유료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반도체나 또 이런 그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들은요, 이 제품 주기나 속도가 빨라요. 전환 속도가. 그런데 배터리는 이게 굉장히 느리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재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 수율 네. 위주의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이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2025년까지 네. 전체 배터리 총 생산량을 1테라와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은 한 2.7테라와트 정도가 될 거다. 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에서 우리는 2030년에 3테라와트 할 거예요. 이렇게 지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1테라와트에서 2.7테라와트도 2.7배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더딘 산업군에서 시간이 많이 허용이 되게 되면 유럽과 같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유럽이 사실 그 D스펙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기반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현대가 이제 V2L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2014년도에 D스펙에 보면은 V2L서부터 V2 홈, V2 그리드 이게 뭐 수십 페이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을 하나 정립을 해놓으면 아주 이 사람들은 진이 빠질 정도까지 검증을 해. 그리고 최대한 안정성에 도달해야지만 오픈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네네.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다만 소재 사업을 통해서 싸게 수율 좋게 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K배터리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환경 문제로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흘러가서 그쪽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유럽의 배터리 패권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K 배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 2025년까지는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성장하는데 지금처럼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그 이후에서 세계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여전히 가지려면 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에도 투자를 해서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 LCA 규제를 하고 있는 유럽을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른데 그렇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폭발적인 수요가 예측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유럽은 전기차 인프라를 깔기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굉장히 좋죠. 좋은 네.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주된 시장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규제를 통해서
배터리 기술에 떨어진 어떤 그 경쟁력들을 확보를 해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자동차든 또 배터리든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해왔던 거 많아. 그죠? 현대자동차들 뭐 흉기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하고 특허 문제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뭐 이상한 또 코나 2부에서 불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긴 하는데 유럽은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패권주의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모아봤자 6천만도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커뮤니티상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 막 찝고 욕하고 막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잘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V2L이 현대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해. 닛산에서 10년 전에 닛산에서 했던 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기술이거든. 그쵸. 예, 그거는 그쵸.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기술이고 네. V2 홈인데 가정에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쓰지도 못하고 V2L을 쓰려면 전용 인버터를 써야 되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거기 때문에 그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마치 혼다가 레벨 3 자율주행 시작했다고 네. 하는데 다들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니들이 뭘 대단하다고 그쵸. 아이오닉 5 휠베이스를 3m를 뽑아놨어요. 4.6m 4635 요 사이즈에서 휠베이스 비율이 64.8%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잘했네가 아니라 테슬라는 못해서 못했을까? 테슬라도 할 수 있는데 야 너희들 테슬라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깎아내린다든지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평가절하를 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걸 꾸짖는 건 좋은데 잘한 부분도 꾸짖고 그쵸. 아직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아닌데 미리부터 좋은 글씨를 써놓고 야 니네들이 제대로 했을 리가 없어 니네들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4분의 1 됐고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뭐가 나오거나 뭐 폭스바겐에서 뭐가 나오면 역시 이렇게 돼버리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이 많고 이미 기술을 선점하고 있거나 자본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에서 얼마나 견제가 심합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불매 운동하면서 네. 그 반도체 국산화를 느끼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진짜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재의 국산화는 정말 늦게 시작했죠. 네, 불매 맞아요. 운동으로. 네. 근데 K배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렇죠? 네. K배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시기부터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국산화로 빨리 가서 저희가 그런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K배터리를 뭐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기술력 있는 좋은 소재 회사들도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또 듣고 또 우리 K배터리의 미래 그리고 또 전기차의 미래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장 바라는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엔지니어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PD 한번 섭외 좀 한번 해봐요. 적극적으로. 그 핵심 엔지니어분들 30대 초중반 그리고 밤새서 일하시는 그 열정적인 엔지니어분들 한 몇 분 해가지고 한 3-4개 정도 주제로 해서 파보자고. 요번에 네. 아이오닉 5 만든 오셔서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분들. 오셔가지고 실무자들. 네. 질문들 많잖아. 왜 이렇게 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고생하면서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를 들으면 그다음에 이제 좋죠. 오토교에서 절대 안 하는 건 라떼는 절대 안 돼. 그렇죠. 라떼는 카페 가서 하세요. 뭐 라떼는 하면서 내가 예전에 뭐 여기서 근무할 때 저기서 근무할 때 아니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그렇죠.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뭐 라떼는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이 무슨 네, 맞아요. 참고는 되는데 항상 그게 문제예요. 너희들만 라떼는 말이야. 그 얘기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원급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충분하신 분이나 뭔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모셔야죠. 그럼요. 어쨌든 오토기어 3.0이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나 실무자 분들 더 이상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발표회장 보시면서 막 가슴 치면서 임금님 그냥 당당하게 이부시시면서 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그럼 여기서 충분히 저희 의도가 전달됐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교 3.0 버전 3.0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고 더 좋은 콘텐츠로 정말 빛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